이 집 주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용 욕실을 끼고 있는 구조라서 통로 자체가 좁을 수밖에 없었는데, 게다가 냉장고 측면이 그 통로를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냉장고 측면이 통로에서 바로 보이면 안 그래도 좁은 주방 진입부가 더 좁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방 기획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냉장고 위치를 바꾸는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디자인 소금의 양성원 실장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 현장은 강남구 일원동 센터마을 36평 아파트예요. 올해로 딱 32년이 된 구축입니다. 여기 고객님은 이 집이 처음 지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주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집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주방이 욕실을 끼고 있는 평면이라 진입부는 좁고 안으로 들어가면 넓어지는 구조인데요. 좌우폭이 좁은 공간에 뚱뚱한 냉장고 측면이 노출되어 있고, 주방 창문은 필요 이상으로 커서 상부 수납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현장에서 놓치면 후회하는 주방 인테리어 공식 8가지와 구축 아파트에서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필수 시공 포인트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축 인테리어 핵심 노하우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방 인테리어를 성공하려면 이 8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냉장고 위치가 주방의 첫 인상을 결정합니다. 이 집 주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용 욕실을 끼고 있는 구조라서 통로 자체가 좁을 수밖에 없었는데, 게다가 냉장고 측면이 그 통로를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냉장고 측면이 통로에서 바로 보이면 안 그래도 좁은 주방 진입부가 더 좁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방 기획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냉장고 위치를 바꾸는 거였어요. 통행에 지장이 없는 폭 900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홈바와 냉장고장을 배치했는데요. 주방 전면에서는 홈바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냉장고가 보이는 구조예요. 이렇게 하면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봤을 때 냉장고가 보이지 않으니까 주방 첫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뚱뚱한 냉장고도 이런 배치라면 재사용할 수 있어요. 둘째, 오픈된 공간이 항상 넓어 보이는 건 아니에요. 인테리어 할 때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가 공간이 좁아 보이면 어떻게 하지? 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더 넓어 보일 거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가구로 적절히 공간을 나눠주면 훨씬 깊이감 있고 입체감이 있는 주방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주방은 홈바를 기준으로 공간이 자연스럽게 나뉘는데요. 홈바가 뒤에 받쳐주니까 분위기가 있는 다이닝 겸 응접 공간이 됐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도 주방의 안쪽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보다 이렇게 응접실이 구분되어 있는 게 좋아요. 셋째, 주방 창문. 이렇게만 하면 수납이 더 늘어납니다. 보통 인테리어 하면서 창문을 막거나 크기를 줄이는 걸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는 이 벽면에 창문이 상당히 크게 나와 있었어요. 창문이 있다 보니 상부장을 걸 수가 없어서 좌우측으로 끊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 창문 크기를 3분의 1로 줄이고 얇고 넓은 슬라이딩 창문을 바꿨어요. 환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면서 좌우로 끊겨 있던 상부장을 하나로 쭉 연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방 창문 크기를 인테리어 하면서 꼭 똑같이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줄이면서 수납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깔끔한 주방을 만드는 수납 설계.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금처럼 아일랜드가 따로 없는 주방은 크게 수납 공간이 3가지로 나눠집니다. 상하부장, 그 다음은 홈바장, 마지막은 냉장고장입니다. 먼저 상하부장인데요. 싱크볼 하단에는 배관과 분배기가 있어서 선반을 짜도 비효율적인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부피가 큰 냄비나 그릇을 두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인덕션 하부에는 서랍을 구성하면 수자원부터 부피 있는 그릇까지 꺼내 쓰기 편하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정척과 서랍 하드웨어는 유명한 독일 제품 페펠레인데요. 이 정도 사양이면 오랫동안 튼튼하게 쓰시기에 충분합니다. 홈바에는 커피 머신 들어올 수 있게 가운데 오픈 공간을 만들었고요. 하부는 여닫이, 좌우측에도 여닫이 선반 수납을 넣어서 컵이나 그릇을 보관할 수 있어요. 냉장고장 라인에는 상단에는 플랩장, 좌측에는 로봇 청소기와 전자레인지를 수납할 수 있는 기기장을 구성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과자는 한자리에 모아두면 동선이 편리해집니다. 다섯째, 직수 로봇 청소기. 이건 알고 쓰세요. 요즘 직배수 타입의 로봇 청소기를 많이 쓰시잖아요. 물을 쓰는 가정이다 보니 주방에 배치하는 경우 많은데, 인테리어 할 때 설비 작업을 미리 잘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배수관 사이즈인데, 예전에는 정수기 배관 사이즈로 시드관을 매립했는데 요즘 직배수 청소기는 배수관은 그것보다 굵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걸 확인하지 않고 시드관을 작은 사이즈로 매립해두면 나중에 로봇 청소기 배수관이 안 들어가서 벽을 다시 뜯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직배수 로봇 청소기를 넣을 계획이 있다면 설비 잡을 때 미리 배관 사이즈를 확인하고 배관 직경 25파이 사이즈의 시드관을 묻는 게 핵심입니다. 여섯째, 주방 조명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주방 조명은 역할에 따라 공간별로 적절히 나눠주는 게 핵심입니다. 통로가 되는 주방 진입구에는 2인치 다운라이트를 2개씩 두 그룹으로 총 4개를 배치했고요. 안쪽 냉장고장 앞쪽에도 다운라이트를 2개씩 배치해서 수납장 문을 열고 닫을 때 어둡지 않게 했습니다. 작업대 위쪽 싱크볼과 인덕션 앞쪽에는 멀티 매입 등을 하나씩 넣었어요. 조리할 때 작업면을 밝게 비춰줘야 하기 때문에 이 위치는 신경 써주는 게 좋습니다. 천장 조명만으로 작업대가 생각보다 어두울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상부장 하부에 간접 조명을 켜면 주방이 훨씬 환해지고 요리하기도 편해집니다. 홈바에도 간접 조명을 풍부하게 써주면 좋아요. 밤에 이 조명만 켜두면 무드등처럼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7번째, 사용하기 편한 주방 통로폭 딱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수납을 잘 짜고 조명을 예쁘게 넣어도 통로가 좁으면 요리하면서 계속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주방 통로폭을 잡을 때는 2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동하는 동선인데, 이 집은 주방 진입 통로를 900으로 설정했어요. 이 정도는 돼야 왔다 갔다 할 때 불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작업 동선입니다. 냉장고장과 싱크대 사이를 950으로 잡아서 두 사람이 오가면서 작업을 해도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보다 좁아지면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뒤로 지나가기 어렵고 수납장 문은 양쪽으로 열면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방 발코니 도어는 꼭 터닝 도어로 바꾸세요. 아직도 주방 발코니 도어를 일반적인 미서기 창이나 방문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발코니는 외기가 직접 닿는 공간이라 도어의 기밀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밀성이 떨어지면 겨울에 냉기가 그대로 들어오고 결로도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밀성이 뛰어난 터닝도어를 적용해 주는 게 좋아요. 제가 추천하는 터닝도어는 레버를 한 번 더 올리면 도어가 프레임에 완전히 밀착되는 KCC 제품인데요. 이게 외기 차단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발코니에서 중요한 건 단열과 외기 차단이에요. 터닝도어 하나만 잘 골라도 집안 온도가 달라집니다. 구축 아파트의 전형적인 특징이 현관이 좁고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럴 땐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관 좌측방 벽체를 털어서 D자 형태로 공간을 확장했어요. 팬트리식 워크인 신발장 구성했는데 이렇게 설계했더니 기존에 비해 2배 이상의 수납량을 늘렸습니다. 현관이 좁아서 신발 수납이 부족하다면 인접한 반 벽체를 활용해서 워크인 신발장으로 만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아파트들은 현관에 분전함과 통실함 단자가 있어요. 우리 집이 지어진 지 15년 이상이라면 분전함은 무조건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교체를 안 하면 화재나 사고 위험이 있고 차단기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순히 분전함만 바꿔서는 안 되고요. 전기 배선 설계를 다시 해줘야 해요. 90년대에 지어진 집과 지금 전기 사용량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고용량 가전이 많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인덕션, 시스템 에어컨, 건조기까지 집에서 쓰는 고전량 전기 제품이 훨씬 많아졌잖아요. 이걸 예전 배선 그대로 쓰면 한쪽으로 전기가 몰리면서 차단기가 내려가는 일이 빈번해집니다. 이번에 공사하면서 에어컨, 인덕션, 조명, 용도에 따라 회로를 세분화해서 전기 설계를 새로 짰습니다. 분전함 맨 아래 두 칸은 여유분으로 비워뒀는데요.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거나 회로를 추가해야 할 때 간단하게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집에 중문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신발장 볼륨을 키우면서 받아주는 벽체가 생겼고 그 벽을 활용해서 슬라이딩 중문을 달 수 있었어요. 이 집은 복도에 방문들이 여러 개 있어서 여닫이 중문을 달면 문길이 간섭이 생길 수 있었거든요. 공간도 덜 차지하고 안전한 미닫이 슬라이딩 중문을 선택했어요. 레일 타입은 상부 구동형이에요. 바닥에 레일이 없어서 청소하기 편하고 마감도 깔끔합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하부 구동형을 좀 더 추천해요. 아이들이 문을 무리하게 흔들거나 세게 열려고 할 때 유리가 깨질 위험이 있거든요. 하부 구동형은 바닥 레일이 문을 잡아주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처럼 포켓 슬라이딩 도어 달 때 한 가지 꼭 챙기시면 좋은 팁이 있는데요. 도어가 수납되는 포켓 벽체에 금속 보강을 해주는 겁니다. 억지로만 벽을 세우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휘어서 중문과 간섭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저희는 무조건 철제 보강을 해줘요. 그래야 포켓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복도에서 살펴볼 첫 번째 포인트는 수납장이에요. 안방과 건너방 사이 바로 이 공간이 수납을 넣기 딱 좋은 자리입니다.
기존에는 이 자리에 책장이 있었는데 수납할 물건들이 워낙 많아져서 좀 지저분하게 느껴졌어요. 생활용품들을 보이지 않게 정리할 수 있게끔 여닫이 도어를 달아서 수납장을 기획했습니다. 이 공간을 그냥 비워두면 너무 아깝거든요. 통행에 필요한 폭 1000 정도만 놔두고 남은 공간에 이렇게 수납장을 넣어보세요. 공용부에 이런 수납장이 하나 있으면 가족 누구나 쉽게 꺼내쓸 수 있어서 생활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복도 조명은 1.5인치짜리만 써도 충분해요. 광원이 작을수록 눈부심이 덜하고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정 가운데에 따라 쭉 벼라기보다는 넓은 벽체의 방향에 맞춰서 배치하면 그 벽이 자연스럽게 강조되면서 그림을 걸었을 때도 훨씬 멋스럽게 보입니다. 복도에서는 발목등도 빠지면 아쉬운데요. 공용 욕실 벽 쪽에 하나, 안방 문에서 나올 때 좌측 벽에 하나, 이렇게 2개의 발목등을 적용했습니다. 어두운 밤에 조명이 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동선을 밝혀줘서 편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도에 이 집만의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식탁을 받아줄 벽체가 좀 짧아서 기둥 조형물을 하나 만들었어요. 벽과 살짝 띄우면서 조명을 넣어 포인트를 줬는데 우드톤 필름으로 마감했더니 공간이 한결 더 따뜻해졌습니다. 거실은 넓고 높아 보이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기존 거실 천장을 보시면 테두리에 두꺼운 몰딩이 둘러져 있었어요. 벽에도 이런저런 장식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산만하고 천장이 낮아 보이는 거실이었습니다. 여기가 또 저층이다 보니 천장 안쪽 공간도 5-6cm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평천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몰딩과 걸레바지를 없애는 것만으로도 시각적으로 10cm는 더 높아 보입니다. 거실 조명은 TV 벽 쪽과 소파 벽 쪽 다르게 가져가는 게 포인트예요. TV 앞에는 광원이 덜 보여야 화면 반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멀티 매입등을 적용했고요. 소파 벽 쪽은 조명이 아래까지 충분히 퍼져야 하기 때문에 COB 타입 2인치 매입 조명을 3개씩 두 그룹으로 넣었습니다. 이 집은 거실 앞뒤 간격이 4300 정도로 넓은 편이에요. 이 간격이 4000이 넘어가면 중간 부분이 어두울 수 있어서 가운데에는 1.5인치 다운라이트를 2개씩 두 그룹 추가했어요. 조명 위치는 벽에서 400에서 500 정도 떨어지는 게 적당합니다. 벽과 너무 붙어 있으면 조명이 벽에 소실되고 너무 앞으로 나와 있으면 눈부심이 생겨요. 마지막으로 에어컨 단내림과 창가 커튼박스 라인에 간접 조명을 넣어주면 메인 조명을 끄더라도 조도를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집 안방에는 한쪽 면에 길게 붙박이장이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붙박이장을 길게 넣을 때는 에어컨 단내림과 도어 간격을 맞추는 게 포인트예요. 단내림 폭은 기본 700이면 되는데 붙박이장 문짝을 두 짝으로 구성하면 700이 넘어가거든요. 이럴 때는 가구 문짝을 균등하게 분분해서 두 짝에 해당하는 폭만큼 단내림을 맞춰주면 됩니다. 문짝 하나 폭이 450이라면 두 짝 폭이 900만큼 단내림을 늘려주는 거죠. 이 선이 묘하게 안 맞으면 살면서 계속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신경 써주는 게 좋아요. 건너방은 붙박이장을 기역자로 넣으면서 출입구와 가까운 쪽에 화장대를 배치했습니다. 나머지 침실에도 기본적인 붙박이장은 넣었는데 최소 5자 이상의 장을 넣어둬야 게스트룸으로 쓰기에도 용이하고 나와 있는 짐이 없이 깔끔하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디자인 소금의 기본 욕실 설계 공식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타일은 600에 1200각을 기본으로 씁니다. 욕실 높이가 보통 2100에서 2200 사이인데 이 사이즈 타일을 쓰게 되면 로스 없이 딱 맞게 떨어지거든요. 매질 라인도 줄어들어서 청소하기 편하고 훨씬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샤워 공간 폭은 최소 750이에요. 이보다 좁으면 몸을 돌리기 불편하고 샤워할 때 팔이 벽에 닿게 됩니다. 파티션은 유리보다 타일 파티션을 추천해요. 유리 파티션은 물때 관리가 번거롭고 디자인도 타일이 더 고급스럽습니다. 젠다의 높이는 바닥에서 1050, 욕실장 하단과 젠다의 사이 간격은 250이에요. 이 정도 공간이 있어야 전동 칫솔이나 소품을 올려두기 편합니다. 세면대 높이는 사용자 키에 따라 800에서 850 사이로 설정하면 되는데 여기는 830으로 잡았어요. 양변기 들어가는 공간 폭은 700을 확보해야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휴지거리 위치도 중요한데요. 바닥에서 850, 뒷벽에서 850 지점이 딱 적당합니다. 이 위치면 몸을 틀지 않고 팔을 가볍게 뻗어서 닿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할 팁은 안전 손잡이인데요. 60대 이상 분들이시라면 욕조 주변에 안전 손잡이를 꼭 설치하세요. 손잡이 위치는 욕조를 넘어갈 때 잡는 것이 하나, 욕조 안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측면에 하나, 이렇게 2개면 충분합니다. 손잡이 소재는 스테인리스를 선택하시되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는 제품으로 고르시는 게 좋아요. 구축 아파트 발코니 인테리어 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단열입니다. 구축은 단열이 허술한 경우가 많아요. 단열이 제대로 안 되면 결로가 생기기 쉽고 마감재를 아무리 예쁘게 해도 들뜨거나 곰팡이가 피게 하는 하자가 금방 생깁니다. 여기는 이 보드라는 단열재를 썼는데요. 아이소핑크는 단열재를 붙인 다음에 소크보드나 합판을 따로 대줘야 마감이 되는데 이 보드는 이것만 붙이고 바로 마감칠을 할 수 있어서 제한적인 공간에도 작업성이 훨씬 간편합니다. 그 다음은 빨래 건조대인데요. 요즘은 건조기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안 하는 추세인데 저는 발코니에 옷봉 하나 정도는 꼭 집어넣으라고 제안드려요. 건조기에 넣기 어려운 큰 이불이나 두꺼운 외투 같은 걸 걸어둘 수 있어요. 이렇게 천장에
옷봉을 달 때는 천장 보강이 우선인데요. 콘크리트 천장이면 상관없지만 마감이 되어 있는 천장이라면 합판으로 보강을 해줘야 무게를 버틸 수 있습니다. 또 터닝도어와 안쪽 수납장이 있는 경우 문짝을 열었을 때 옷봉과 간섭되지 않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햇빛이 많이 드는 발코니라면 옷봉 소재도 중요한데요. 도장 처리된 제품은 자외선에 노출되면 표면이 쉽게 손상되기 때문에 순수 스테인리스 소재를 추천합니다. 비용은 하나에 15만원 정도 듭니다. 주방이 편해지면 집 전체가 편해집니다. 주방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락거리는 공간이거든요.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동선이 불편하고 수납이 부족하면 결국 다시 불편한 주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쁜 인테리어보다 편한 인테리어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공식들을 잘 기억하시다가 꼭 성공적인 인테리어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자인 소금의 양성호 시장이었습니다.